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상승론과 하락론, 자, 근거를 갖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거시적인 부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각자의 생활에 열심히 이 치중해서 살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상승만 했기 때문에 또 상승에 대한 근거만 믿고 계신 분들, 또는 그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2년 전, 3년 전, 뭐 최근까지도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다. 너무 폭등해서 폭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어느 한쪽은 자산을 늘리고 어느 한쪽은 자산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산이 어느 한쪽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라는 거는 변수가 있고 또 이제 경기가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이 정보력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사람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각자 가정이 또는 가게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좀 거시적으로 좀 알아둘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강원도 대부분 이제 규제 지역으로 다 들어갔죠. 근데 강원도만 빼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만 빼고 다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를 저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강릉, 뭐 여기 조금 그래도 도시 규모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강원도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뭐 혁신 도시도 있고 또 지금 개발 계획도 좀 그래도 강원도 내에서는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가게 되면 또 아파트 신축 아파트 분양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근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게 이제 기사에 실린 것 같아요. 원주 아파트가 급등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집값 상승률 노도강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12년 만에 강남의 상승률보다 강북의 상승률이 높았던 2020년 부동산 시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1등부터 3등이 노도강이고요. 자, 이 노도강이 이제 상승한 배경 중에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7월 달에 이제 임대차법 개정과 더불어서 이 전세가도 급등을 하고 거래 물건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이제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서울 집값 상승에 6억 이하의 주택 시장 거래 비중이 반토막이 났다. 이거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죠. 왜? 지난 3년 반 동안 주택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예전에 뭐 4억짜리, 5억짜리가 뭐 7억가 있고 8억가 있으니까 당연히 6억 이하의 주택 시장이 사라진 거죠. 많이 줄어든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 기사가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서 나온 금융안전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 뉴스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빛,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3대 경제 주체가 있는데 가계하고 기업하고 정부거든요. 그래서 빚 부담이 이제 5천조 원에 이제 육박했다라고 이제 이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득 대비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은 뭐 내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막 내가 원하는 만큼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빚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2030 대출이 가계부채 급등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60대나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분기보다 지금 2020년 3분기로 봤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빚을 내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30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30대라고 해도 뭐 고소득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능력이 되니까 문제 안 되시는 가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50대나 60대보다는 평균적으로 자산이라든가 소득이 좀
이 적은 게 30대, 20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빛을 내서 이 자산을 운영하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지마 투자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지금 보고서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뭐 성공한 건 아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뛰어오르게 된 거고 전세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되어서 주택 가격이 또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빚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주식에까지도 이제 투자를 하는 한탕주의가 이제 팽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 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일단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금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붕괴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되게 되면 지금 가계나 기업은 66조 8천억 원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부동산 이야기를 놓고 보면 부동산 앞으로 더 상승할 거다. 이제는 폭락할 거다. 지금은 뭐 끝장날 거다. 뭐 10억짜리 3억으로 갈 거다. 5억으로 갈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자산 시장에 이제 버블 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 또 이제 앞으로 상승을 더 할 거라는 내용. 자, 어느 내용 그 내용들은 이제 근거가 무엇인지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정책을 보면 버블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제가 상담을 해보더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서울을 비롯해서 다시 매수세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중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KB국민은행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KB 부동산 통계 정보를 보게 되면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지금 2020년 12월 하반기까지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우상향.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전세 가격인데 이게 이제 주택 가격 매매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래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2020년 이 7월 말 그러니까 임대차 3법과 관련돼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8월 달부터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거로는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전국적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도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근거로 이제 들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114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자료를 보게 되면 총 26만 5,594가구고요. 자, 이는 올해 입주 물량 36만 1,320가구보다 73.5%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줄어들고요. 2022년도에는 23만 9천 396가구로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줄어들고 22년도까지 이제 줄어드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22년까지는 주택이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하는 입지고 또 수요층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봤다시피 6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6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 물건이 많이 사라졌죠.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48,758가구를 입주를 했지만 내년에는 26,940가구로 이제 반토막이 나요. 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16,920가구로 이제 급감이 되거든요. 자, 이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이 때문에 주택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버블 붕괴 현상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제
근거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전문가분, 그래서 교수님이죠.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가격은 주택 수급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정부는 공급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원인이 된다. 저도 그거에는 동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수요보다도 과도하게 오른 측면 분명히 있어요. 자, 왜냐면 이제 뭐 일주일 만에 막 1억 올라가고 2억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이거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단기간 안에 이제 조정도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어, 이 단기간 조정은 좀 올 수는 있겠지만 버블이 뭐 만들어졌고 지금 뭐 버블이 한 번에 펑 하고 터져가지고 뭐 붕괴되는 현상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도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급락을 하기보다는 일단 어느 일정 수준 정도 버티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좀 7억 원이나 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상승을 계속 꾸준하게 할 것 같고요. 실수요자가 뭐 15억, 20억짜리 시장보다는 보통 한 7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의 주택, 그러니까 뭔가 좀 오래된 주택이나 또는 좀 입지가 역세권은 좀 뭐라도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거래가 되면서 양호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하진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큰 틀에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바뀌진 않고요. 또 이제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걸 이어주고 바통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을 안 칠 거라는 얘기죠. 바로 시작하시는 전문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변창흠 후보자가 언급한 공급 정책은 임대주택이 대부분인 만큼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느 그 부동산 학회 회장님께서 교수님이에요. 자, 공공 임대 아파트 개발 이익 환수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 주택 시장 안정을 가져오기에는 세 장관의 임기가 너무 짧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하위 10%에 대한 영구 임대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만 집값 안정을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에 지금 꽁꽁 묶어놨던 지역을 좀 풀라는 얘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강남의 재건축을 풀어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완화해줬다면 그때 당시에 완화해주는 시점에 분명히 주택 가격은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도 영향을 줬을 거였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거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산은 굉장히 폭등 아닌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이거를 완화해 주기에는 정부 정책에 또 반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거 정책을 쉽게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주장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금리와 주거 부담 보면 거품이다. 지금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자, 이 이야기를 믿고 자산을 못 늘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자산적으로, 축소가 많이 됐거나 많이 늘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일어난, 이 박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 이거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이분 얘기들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좀 사실적으로 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자,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또 우리가 이제 자산을 취득해서 자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항상 경제라는 거는 부동산의 흐름이라는 건 또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유의미하게 깊게 이제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금리가 오르고 있다. 저 이거 앞서서 말씀드리면 금리하고 주택 가격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와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그 영향을 주는 시점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단기간 안에. 그럴 때에는 당연히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뭐
뭐 일부 조금 금리가 조금 약간 상승을 했다고 해서 자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에 기조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7개월째 이제 0.5% 그러니까 0.05%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은행 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타고 있다. 아니 저금리인데 왜 금리는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에서 뭐 지금 몰라서 지금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저금리를 몰라서 지금 그 주담대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국고채라든가 통한증권이라든가 회사채 등 국내 주요 채권 금리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고요. 자, 은행들이 이제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닌데 지금 또 이제 정부에서 또 얘기하는 거와 또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굉장히 지금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은행에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가고 있고요. 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자 이분이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고 주택 가격도 내재 가치 대비 평균선을 이탈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현재는 집값 버블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내년 집값이 계속 오르고 기준금리가 조만간 올라가도 버블은 터질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자산 가격이 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올라왔어요. 그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라는 게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정말 문제될 수 있는데요. 지난 한 10년, 15년 금리 차트와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 상승률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영향이 없는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뭐 30년, 20년을 얘기하고 있는 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하락론자분들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일본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일본의 이제 부동산 불패 마치 이제 영생불사의 이제 교주를 믿는 것처럼 이제 신화에 가까웠는데 자, 신화를 써내려간 건 인간이었고 무너뜨린 것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자, 부동산 거품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대출 금리를 1989년도 5월 달에 2.5%, 2.5%에서 1990년 8월에 6%까지 그냥 확 올려버렸어요. 또 이제 대출 총량 규제, 그 다음에 지가 감시 구역 실시 등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꽉 묶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거품을 위험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좀 어렵지만 지금 어떻게 걷어내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일본 정부가 거품을 걷어내는 방식은 일단 실패가 됐고요. 그래서 대출을 더 이상 받기 힘들자 부동산 매입자들의 이제 현금이 동결이 되면서 자 돌고 도는 고리가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끊겼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동산을 내놓기 시작했고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꺼졌다라고 보면 돼요. 자 부동산이 이제 떠받쳤던 주가도 같이 급락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점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1991년부터 93년까지 급하게 대출 금리를 1.7%까지 자 인하를 했지만 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89년 5월부터 1990년 이 8월까지 금리를 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높게 올렸거든요. 그랬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요즘은 치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이게 자산 분기 시장이 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신호를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PIR 지수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PIR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PIR은 지금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이제 나눈 값으로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그러니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높을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라는 걸 이제 뜻해서 주택 가격이 버블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3분기 집값이 급등한 데에 따라서 소득을 전부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
역대 가장 길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PIR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 근거를 따져서 이제 버블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지금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저도 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고 지금 너무 급등을 했는데 지금 뭐 이런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잘 나오시는 분이죠. 이제 박원강 KB 부동산 그 국민은행 그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패닉 바잉 그래서 30대를 넘어서 20대까지 넘어서면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올려놓은 건 분명 비이성적인 과열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요분도 바라보고 계시죠. 현대 집값은 그 버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맞다.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면 이거는 좀 버블이라고 이제 서서히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막연한 그 집값 우상향에 대한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 좀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장밋빛만 보지 말자.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너무 장밋빛만 보지 말자. 그래서 항상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좀 저렴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향후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됐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자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자 1997년 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왔었더라도 버티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산이 또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산을 이 빛을 내서 과하게 불리다 보면은 지금은 뭐 3년 전, 뭐 4년 전 이렇게 좀 저렴한 자산 시장이 아니라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보수적으로 좀, 그리고 또 이제 상승과 또 이제 하락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는 근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다시금 해보셔야 되는 2021년도, 22년도가 이제 전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전세난이 매매값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는 뭐 전세난 심화되면서 전세금이 실제 가치에 비해서 이제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까 집값도 밀어 올리는 형국인데, 지금 사실 이 부분 뭐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자극한 게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있다고 앞서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고종환 원장님이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외곽 지역까지 아파트 값이 올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주택 가격 거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내년에도 이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전세값,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데 가격 거품이 계속 쌓이면서 정점에 오르고 결국엔 터지게 되면 폭락이 올 위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론 첫 번째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아직도 많다.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상승론의 이제 근거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락론의 근거, 예, 금리가 오르고 있다. PIR 지수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 전세난이 지금 매매값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게 이제 자산 거품을 만들어낼 거고, 이 거품은 터진다라고 하는 이 하락에 대한 이 근거 자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용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요분들도 이 하나의 내용만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편적으로 이런 근거를, 대표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왜 올라가는지, 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보게 되면 단기간 안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하락론, 상승론 뭐 좀 살펴봤고요. 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 그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내일도 주말이잖아요. 주말에도 푹 쉬시고 올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서 또 새해 2021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성취할 수 있는 2021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